앙금의 정의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양이온과 음이온이 반응하여 생성되는 물에 녹지 않는 물질. 그러니까 양이온과 음이온이 반응해서 생성되는 물질 중에서 물에 녹지 않는 물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양이온과 음이온이 우리가 결합하게 되면 이온 결합 물질이라고 같은 시간에 배운 적이 있었죠. 네, 이온 결합 물질의 특징이 물에 잘 녹는다예요. 그럼 물에 잘 녹는다란 얘기는 대체적인 특징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모든 것이 물에 잘 녹는 것은 아니겠죠. 그래서 그 예외 중에 하나가 앙금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이온과 음이온이 반응해서 만나는 그 물질은 이온 결합 물질로 대체적으로는 물에 잘 녹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녀석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중 특히 물에 잘 녹지 않는 물질들을 앙금이라고 하고요. 그럼 앙금이라고 하는 건 반응이 끝나고 나면 비커에 고체 상태로 이렇게 가라앉아 있어요. 그게 뭐 우리가 표현하기로 뿌옇게 흐려진다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고 색깔이 보이면 바닥에 가라앉은 색상을 확인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앙금 생성 반응 모형을 확인을 해보면 수용액에 들어있는 이온을 확인할 수 있는데 자, 아래 그림으로 바로 내려가 볼게요. 네, 가장 대표적인 예죠. 염화나트륨 수용액과 질산은 수용액을 섞었을 때 흰색 앙금인 염화은이 생성된다. 네, 사실 이 단원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그 앙금의 예시가 염화은이기도 합니다. 자, 지금 여기 염화나트륨과 질산은이 녹아 있어요. 네, 얘도 염화나트륨도 이온 결합 물질이고요. 질산은도 이온 결합 물질이기 때문에 물에 잘 녹아 있죠. 그럼 물에 잘 녹아 있는데 여기 지금 보시면 Cl-하고 Ag+가 지금 현재는 다른 비커 속에서 떨어져 있지만 엄청나게 결합력이 좋은 그런 케미를 가지고 있는 이온들이었나 보죠. 그래서 이 두 비커를 한 비커 속에 담았더니 여기 Ag하고 Cl-는 만나자마자 바로 앙금이 되어서 바닥에 가라앉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할까요? 네, 이것을 앙금이라고 하죠. 근데 실제 색깔을 보니까 흰색으로 바닥에 가라앉아 있더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AgCl이라고 하는 염화은은 흰색 앙금이라고 흔히 이야기를 하죠. 네, 화학 반응식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기존에 첫 번째 비커에 있었던 NaCl과 두 번째 비커의 AgNO3가 섞여서 앙금만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우리가 앙금은 바닥에 가라앉는다라는 의미로 아래로 표시되는 그 화살표로 앙금을 표시를 합니다. 자, 그럼 여기에 있는 NaNO3는 결합된 상태로 있냐? 아니죠. 물속에 녹아있기 때문에 물속에서 이온 상태로 녹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지금 이 시작했었던 제목이 뭐였어요? 앙금 생성 반응이었죠? 그럼 앙금 생성할 수 있는 이온을 우리는 알자 이온이라고 하고요. 그 이외의 이온을 구경꾼 이온이라고 합니다. 그럼 방금 앙금이 AgCl 앙금이었으니까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알자 이온이 Ag+와 Cl-가 알자 이온이었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럼 구경만 하고 있었던 물에 그냥 녹아있는 상태로 있었던 나트륨 이온과 질산 이온은 구경꾼 이온이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알자 이온들만 가지고 와서 반응식을 꾸며 볼 거예요. 그럼 Ag+와 Cl-가 만나서 AgCl이 되었죠. 그럼 이때 앙금은 흰색 앙금이고 이 반응식을 알자이온 반응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앙금 생성 반응식들을 살펴볼 텐데요. 그냥 이 많은 것들을 그냥 외울 수는 없고요. 암기하기에 조금 편한 내용이 있는데 한번 살펴보고 갈게요. 지금 선생님이 쓰고 있는 이온이 어떤 이온들인지 살펴보니까 Na+, K+, NO3- 그리고 OH-, NH4+. 여기에 있는 5가지 이온의 공통적인 특징은요. 앙금을 생성하지 않는 이온이에요. 그럼 앙금을 생성하지 않는 이온들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 화합물은 앙금이 아니겠죠. 그래서 앙금을 생성하지 않는 이온들을 먼저
버려내고 삭제해가면서 앙금을 알아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한번 확인을 해보면, 자, 첫 번째 반응식을 볼게요. 질산 버리고 나트륨 버리고, 두 번째에서 질산 칼륨 버리고, 그리고 살펴볼게요. 나트륨 이온 버리고, 질산 이온 칼륨 이온 버리고, 그리고 나트륨 이온 버렸더니 좀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은이온은 양이온이고 염화이온은 음이온이죠. 그럼 염화은이라는 앙금이 생성되겠다라고 예측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아이오딘화 이온과 납이온이 만나서 아이오딘화 납이라고 하는 노란색 앙금을 생성하겠다. 이 두 가지 반응식은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남아있는 이온들로 앙금 반응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반응식을 보시면, 여기에서는 지금 탄산이온이 음이온이거든요. 그 다음에 칼슘이온이 양이온이거든요. 그러면 음이온과 양이온이 반응을 하지. 음이온과 음이온이 반응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탄산 칼슘이 앙금이었겠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식을 보시면, 네, 대안이 없어요. 그죠? 황산 바륨이 앙금이었겠다. BaSO4. 그리고 다섯 번째 식도 알고 보면 황화이온이 음이온, 구리이온은 양이온이니까 이렇게 말고는 앙금 생성할 수가 없죠. 그래서 황화구리라고 하는 앙금까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어때요? 앙금 생성하지 않는 이 다섯 가지 이온만 외우면 비교적 간단하게 우리가 앙금 생성을 할 수 있는지, 어떤 물질을 가지고 앙금을 생성을 할지를 예측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다음 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자주 나오는 앙금들이에요. Ag+와 Cl-는 선생님이 앞서서 얘기했듯이 염화은 가장 자주 나오는 이온이고요. 또 자주 나오는 이온만 체크를 해보면, 여기에 보시면 아이오딘이나 납과 같은 이 노란색 앙금도 자주 문제에 출제되는 이온입니다. 또 보시면 CaCO3, 우리가 석회수를 뿌옇게 흐린다, 이산화탄소가 석회수와 만나면 뿌옇게 흐려진다 할 때 그 뿌옇게가 탄산칼슘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흰색 앙금 자주 나오는 앙금입니다. 그리고 BaSO4도 자주 나오는, 황산바륨도 자주 나오고, CUS, 선생님이 수업 중에 꾸어스로 얘기를 했었고, CDS, 옐로우 카즈로 얘기했었던 그 앙금까지 지금 선생님이 체크하는 6가지 앙금은 너무너무 자주 나오는 앙금이니까 암기를 해 두시면 되는데, 선생님 저번에 이 표를 한번 같이 수업 중에 프린트물로 내어준 적이 있었죠. 그래서 이 표를 해석하는 방법을 알면 또 조금 더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는 거였죠? 자, 우리 방금 5가지 이온, 앙금을 절대 생성하지 않는 5가지 이온을 삭제해 볼게요. Na+, K+, 쭉, 여긴 양이온이니까 더 이상은 없고요. 그 다음에 음이온 중에서 OH-, NO3-, 네, 이 표에 NH4+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 그러니까 암모늄 이온까지는 나오지도 않아요. 자, 그러면 얘네가 절대 앙금을 생성하지 않으니까 어때요? 이 라인 쭉 없어졌죠. 그리고 이 수산화 이온하고 질산 이온이 앙금을 생성하지 않으니까 여기도 쭉 사라진 상태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는 남아있는 이 직사각형 안에서의 앙금만 생각을 해보면 되는데, 여기서 하나 더 팁이 있었죠. 어떤 팁이 있었는지 기억이 나실 텐데요. 여기 보시면 CO3E-랑 SO4E-는 누군가랑 앙금을 생성한다면 앙금색이 대체적으로 거의 무조건 흰색이라고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정말인지 확인을 해보니까 누구랑 만나든 간에 우리가 배우는 이 앙금 중에서 CO3E-나 SO4E-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어때요? 모두 흰색이죠? 네. 그리고 또 자주 나오는 것만 좀 체크를 해보게 되면 여기 황산 바륨이라든지 그다음에 탄산 칼슘이라든지 자주 나오는 이 둘을 기준으로 해서 탄산이온과 황산이온이 포함되면 모두 흰색 앙금이었다. 그럼 우리가 어때요? 지금 선생님이 체크했던 여기 민트색으로 색칠하고 있는 이 부분은 암기할 필요가 없겠죠. 네, 그리고 이제 또 AgCl은 좀 암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흰색 자주 나오는 염화은 암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PbI2도 암기해 주세요. 노란색 앙금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또 자주 나오는 CUS, 선생님이
어떤 걸 구우면 구웠스라고 외우자. 그래서 검은색으로 구웠다라고 하자고 했고요. 그다음에 CDS, 노란색 앙금이었죠? 네, 옐로 카드를 떠올리고 옐로 카드스로 생각을 하자라고 얘기했던 부분까지 모두 암기하면 앙금 생성 반응에서 암기가 안 되어 있어서 문제를 못 푸는 경우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짚어보게 되면 방금 얘기했듯 나트륨 이온, 칼륨 이온, 암모늄 이온, 질산 이온, 수산화 이온은 앙금 생성하지 않는다. 네, 그럼 아래쪽으로 가기 전에 3번도 한번 볼게요. 네, 탄산 이온, 황산 이온도 대부분 흰색 앙금을 만드니까 그렇게 체크를 해주면 좋을 거다라는 거고요. 물에 녹는 것은 동그라미로 표시하고 물에 녹지 않는 앙금은 색깔을 쓰라고 하였습니다. 그럼 앙금이 생성되지 않는 이온들을 가려낼게요. 칼륨 이온, 그리고 칠산 이온 없네요. 그럼 여기는 물에 녹으니까 동그라미 표시해 주시면 되고요. 염화은은 AgCl 무슨 색? 흰색 앙금. 황화구리는 CuS, 꾸어스, 검은색 앙금. 황산바리움은 BaSO4. SO4가 포함되어 있으면 아까 무슨 색이라고 했죠? 탄산이온 혹은 황산이온이 포함되어 있으면 흰색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흰색입니다. 그리고 아이오딘화 납은 PbI2로서 노란색 앙금으로 자주 출제되는 앙금이라고 하였어요. 자, 그럼 아래쪽에 2번 같이 보겠습니다. 두 수용액이 반응할 때 앙금이 생성되면 동그라미, 생성되지 않으면 X로 표시하래요. 자, 그럼 생성되지 않는 이온들을 가려내보면 질산이온, 나트륨 이온 버리고 칼륨, 질산 버리고 칼륨, 수산화, 나트륨 버리고 나트륨, 칼륨, 나트륨, 수산화. 버렸더니 뭔가 정리정돈이 되어버립니다.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염화은, 뭐죠? 앙금이 생성되죠? 무슨 색 앙금요? 네, 흰색 앙금이 생성되니까 동그라미 표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염화칼슘 같은 경우에는 이건 좀 예외이긴 합니다. CaCl2인데 배운 적이 없잖아요. 네, 이 염화칼슘은 우리가 제설제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럼 제설제로 쓰려면 물에 녹아야 물의 어는 점을 더 낮춰주고 그 다음에 또 발열 반응이 일어나서 물의 온도를 높여주기도 할 테니까 물에 녹아야 되겠죠. 그래서 앙금이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 탄산이온 혼자 뭐 어떻게 하겠어요? 앙금이 생성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탄산칼슘 CaCO3 앙금이었습니다. 흰색 앙금이었죠? 그래서 앙금이 생성되니까 동그라미 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염화가 있고 황산이 있는데 둘 다 음이온이니까 뭔가 할 수가 없고요. 여기는 황산바륨 BaSO4 흰색 앙금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예전에 병원이 아니라 어디서 건강검진할 때 먹었다고 했던 그 조영제 있잖아요. 흰색의 걸쭉한 액체. 그거 황산바륨이었으니까 네, 같이 기억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네, 다시 앞으로 돌아와 보면 네, 생활 속 앙금 생성의 반응은 수업 중에 선생님이 얘기했던 내용과 같이 확인을 하면 이건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 확인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 페이지에 가보면 네, 앙금 생성 반응과 이온수 변화 그래프가 있는데 이 부분 좀 까다로운 부분이라서 수업 중에 이해를 다 못했다면 지금 같이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앙금 생성 모형이 그림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어떤 걸 구분하자고 했었냐면 선생님이 집에 있는 집주인과 들어오는 손님을 구분하자고 했었어요. 그러면서도 알짜와 구경꾼을 구분하자. 그러니까 4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Cl-는 구경꾼이 아니라 알짜 이온이죠. 왜냐하면 지금 생성하려는 앙금은요. Ag 플러스와 Cl-가 만나서 생기는 AgCl이 주인공인 앙금이거든요. 그럼 여기 앙금이 될 만한 이온들을 체크를 해보게 되면 Cl-와 Ag+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Cl-는요. 집에 기다리고 있었던 앙금이고요. Ag+는요. 계속 손님으로 집으로 들어오고 있는 하나씩 들어오고 있는 네, 알짜 이온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앙금 생성 모형을 이런 종류의 앙금 생성 모형을 이해할 때 먼저 해결해야 되는 부분은 구경꾼 이온이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구경꾼 이온을 판단하는 건 쉬우니까. 그래서 쉬운 이온부터 가려내고 나면 남는 이온들에 대해서 해석하라 이렇게 제시를 했었는데
Na 플러스 한번 보세요. 선생님이 이 Na 플러스를 뭐라고 표현하고 싶냐면 집주인이면서 얘는 구경꾼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싶어요. 자, 집에 터줏대감처럼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친구가 놀러 와도요, 아무도 자기를 반겨주는 사람이 없고요, 그냥 구경만 멀뚱멀뚱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온의 개수가 4개인 걸로 확인이 되는 Na 플러스는 그럼 어떻게 됐어요? 해결이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봐야 되는 게, 손님 구경꾼인 NO3 마이너스를 한번 볼게요. 네, NO3 마이너스를 확인해 보면, 이분은 네, 손님이면서 구경꾼, 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NO3 마이너스를 보니까 처음에는 없었어요. 당연하죠. 손님이니까 집에 없었을 건데 들어오는 족족 하나 생기고요. 둘 생기고요. 또 들어오니까 3개가 생겨 있습니다. 그러면 NO3 마이너스는 찾아와도 아무도 자기랑 반응해주지 않으니까 오는 대로 늘어나는 손님이면서 구경꾼 이온이구나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우린 지금부터 알짜 이온을 확인을 해볼 건데 알짜 이온 중에서 집주인 알짜 이온 Cl-를 확인을 해볼게요. 이분은 집에 계시는 분인데 알짜 이온이에요. 반응에 참여하는 이온이란 얘기죠. 앙금 생성 반응에. 그래서 처음에는 2명이 있었는데 Ag 플러스가 오자마자 Ag가 야, 우리 앙금 되자 해서 하나는 이렇게 앙금 AgCl이라는 앙금이 되었고요. Cl-는 혼자 남아 있습니다. 또 들어온 Ag 플러스가 우리 앙금 되자 해서 AgCl이라는 앙금이 되고 나니 소진되고 없어졌어요. 그래서 집주인 알짜 이온은요, 처음엔 2개였지만 1개, 0개 줄어들고 끝난 이후에는 더 이상 늘어날 수가 없는 이온이겠죠. 그리고 Ag 플러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Ag 플러스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손님이면서 알짜 이온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엔 집에 없었는데 들어오는 대로 들어와도 어때요? 비커 속에 이온으로 남아있는 Ag가 다까지는 없어요. 그럼 왜 없을까요? Ag가 들어오자마자 Cl-가 앙금되자. 오케이, 앙금됐어요. 또 앙금되자. 또 앙금됐어요. 그랬더니 이제 Ag 플러스는 계속 없었던 거죠. 근데 라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라에 갔더니 더 이상 반응할 Cl-가 없으니까 앙금이 되는데 한계가 있더라는 겁니다. 따라서 비커 속의 Ag 플러스 이온을 확인해 보면 처음에 0개였다가 두 번째도 0개였다가 왜? 친구가 앙금되자고 했죠. 세 번째도 앙금이 되니까 0개예요. 그런데 라에서는 하나가 증가되는데 더 이상 반응할 Cl-가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따라서 방금 이야기했었던 이온수 변화를 집주인과 손님으로 알아보면 편하게 볼 수 있습니다. 구경꾼 이온 중에서 집주인이었던 Na 플러스 살펴볼까요? 어때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대로 있다. 이런 이온수 그래프를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구경꾼 중에서 손님이었던 구경꾼인 질산 이온은 계속 들어오는 대로 아무도 나를 반겨주지 않고 나는 늘어났다가 되겠죠. 그리고 알짜 이온 중에서 집주인 알짜 이온인 염화 이온은 처음엔 있었으나 들어오는 대로 누가 Ag 플러스가 들어오는 대로 꼬셔서 앙금이 되자 했으니까 계속 앙금이 됐다가 그 이후에는 계속 없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Ag 플러스는 계속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계속 들어왔지만 Cl-와 앙금이 되느라 이온으로 남아있는 게 없다가 어느 순간 Cl-가 모두 소진된 이후에는 Ag 플러스도 비커 속에 이온으로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화학결합의 원리라는 단원 볼게요. 화학결합의 원리, 화학결합을 형성하는 이유부터 나오게 되는데, 모두 안정되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선생님이 일을 하고,
여러분이 공부를 하고 모두 맡은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궁극적으로 생각해보면 안정된 삶을 살기 위한 거죠. 그럼 여기에 있는 원자들 있죠. 우리 주변의 물질들을 이루고 있는 원자들이 화학결합을 하는 이유를 살펴보면요. 우리의 삶과 너무 비슷해요. 이들도 화학결합을 통해서 안정한 전자 배치를 이루기 위해서 목적은 안정입니다. 근데 누구와 같은 안정한 전자 배치냐면 비활성 기체와 같은 안정한 전자 배치라고 합니다. 그럼 비활성 기체가 누군지를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화학결합을 형성하는 이유는 원자가 모두 안정해지기 위한 거고 그 안정해지는 방법으로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옥텟 규칙이 뭔지 그리고 비활성 기체는 어떤 원소들인지를 확인해 보면 되겠어요. 자, 옥텟 규칙은 수업 중에 이야기를 했었어요. 옥텟 규칙은 첫 번째 전자 껍질에 이렇게 헬륨처럼 2개, 두 번째 전자 껍질에 8개, 세 번째 전자 껍질에 8개를 채우려고 하는 경향성을 옥텟 규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옥텟 규칙 하면 288 규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옥타라고 하는 게 8개의 라는 뜻으로 옥텟 규칙이 바깥쪽 전자 껍질을 8개 채우려는 그런 경향성인데 여기 보시면 2개를 채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생님 어떤 책에 보니까 이 부분은 듀엣 규칙 그리고 뒷부분은 옥텟 규칙이라고 표현한 책도 있긴 했는데 사실 통상적으로 듀엣 규칙이라는 말은 안 하고 옥텟 규칙으로 2개, 8개 채우려는 규칙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비활성 기체는 이 288 규칙을 만족하는 기체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연 상태에서. 헬륨은 2번이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전자 껍질에 2개를 채우고 지내고 있습니다. 네온은 10번이죠. 2개 채우고 8개 채우는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고요. 아르곤은 18번이니까 2개, 8개 해서 이미 안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럼 이들은 이미 화학적으로 안정하니까 굳이 남과 결합할 이유가 없겠죠. 이미 안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헬륨, 네온, 아르곤은 자연 상태에 존재할 때 여간에서는 누군가와 화학 결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기체들을 비활성 기체라고 하고요. 얘네들은 주기율표에서 가장 오른쪽에 존재하는 18종 원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헬륨, 네온, 아르곤과 같은 18종 원소들은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2개 또는 8개의 최외곽 전자가 채워져 있다. 그래서 반응을 하지 않으니까 반응성이 매우 작고 화학적으로 안정해서 다른 원소와 결합을 형성하지 않고 그냥 단원자 분자로 안정하게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방금 이야기했었던 그 비활성 기체들은 어떤 방법으로 안정을 취하고 있냐? 옥텟 규칙이죠. 옥텟 규칙은 전자를 잃던지 얻던지 그런 방법을 통해서 비활성 기체를 닮아가려는 것을 옥텟 규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활성 기체가 한마디로 말하면 롤모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롤모델인 비활성 기체처럼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전자를 모두 채워서 안정해지려는 그런 경향성을 옥텟 규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아래쪽에 그림을 보시면요. 그냥 자주 나오는 원소들을 표현을 해놨어요. 질소 한번 그림 보세요. 질소를 보니까 비어있는 전자가 여기도 비어있고요. 여기도 비어있고요. 여기도 비워져 있습니다. 즉 최외곽 전자가요. 현재 5개다 보니까 3개를 더 채우고 싶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질소는? 질소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에게 3개의 전자를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럼 이게 이온이 되게 되면 N3-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산소도 한번 살펴볼게요. 산소는 지금 바깥쪽 외곽에 2개의 전자가 부족한 상태로 존재합니다. 불안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산소는 누군가에게 전자 2개를 받아서 O2-가 되려고 합니다. 플로린도 한번 살펴볼까요? 플로린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 지금 전자 하나가 부족한 상태이죠. 그래서 이 전자 하나를 채우기 위해서 플로린은 더합니다. 전자 하나를 얻어서 F- 이온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그럼 지금 여기 있는 질소, 산소, 플로린은 누구를 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모두 다 네온을 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네온을 담고 싶어 하는 양이온이 되는 원소들도 있더라는 거죠. 여기 한번 볼까요?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을 보게 되면
나트륨은요, 이 전자 하나만 버리면 딱 좋겠죠. 그래서 NA는 NA가 전자를 하나 잃고 NA 플러스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전자 하나 잃고 NA 플러스가 된다. 마그네슘은 전자를 2개 잃으면 안정해지겠죠. 그래서 Mg 플러스가 됩니다. 전자 2개를 잃고. 그리고 알루미늄은 Al3 플러스가 됩니다. 전자 3개를 잃고. 그런 방법으로 모든 원소들은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방법으로 안정해지려는 그런 경향성을 띠는데 그걸 옥텟 규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화학결합의 종류.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은 이온결합이 모두였어요. 아마 다음 주에 우리가 공유결합과 금속결합에 대해서도 다루게 될 텐데 이온결합 뭔지 확인해 볼게요. 간단합니다. 금속원소와 비금속원소가 만나서 하는 결합. 우리 방금 배웠던 모든 앙금 생성 반응에 있는 것들, 그리고 대표적으로 Na+와 Cl-가 만나서 NaCl이 되는 결합도 이온 결합이었어요. 한번 뒤에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온 결합.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 정전기적 인력으로 형성되는 결합. 정전기적 인력이라고 하는 걸 너무 막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플러스와 마이너스 사이에는 서로 당기는 힘이 작용할까요? 밀어내는 힘이 작용할까요? 네. 다른 극이기 때문에 당기는 힘이 작용합니다. 그 당기는 힘이 정전기적 인력이에요. 어려운 게 없죠. 근데 이걸 조금 더 세분화시켜 보게 되면 이 두 입자 사이의 거리까지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거리를 R이라고 한다. 그럼 그때 인력을 F라고 표현을 한다면 쿨롱 상수에다가 R 제곱에 각각 가지고 있던 전하량 Q1, Q2의 곱으로 표현한다라는 식이 있긴 한데 지금 여기까지 우리가 알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나 둘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면 인력은 줄어들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겠죠. 어쨌든 우리는 정전기적 인력이란 양과 음이 만나서 생기는 인력을 정전기적 인력이라고 하고요. 정전기적 인력이라 하고요. 그렇게 양이온과 음이온이 만나서 생기는 결합을 이온 결합이라고 합니다. 자, 이온의 형성 한번 살펴보면 양이온은 왜 양이온일까요? 전자를 잃었으니까. 음이온은 왜 음이온일까요? 전자를 얻었으니까. 실제 움직이는 것은 원자핵이 아니라 전자라고 하였고 전자를 잃으면 양이온, 전자를 얻으면 음이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에 맞게 원래 있었던 중성이었던 전자가 전자를 잃었으니까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됐다. 그 다음에 중성이었던 원자가 전자를 얻었어. 그래서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됐다. 자, 그러면 이들이 왜 양이온과 음이온이 되나요? 네, 궁극적인 목적은 전자를 잃어서 편안하니까. 전자를 얻어서 편안하니까 옥텟 규칙을 지키기 위해서,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 전자를 잃거나 얻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전자를 잃은 모형이 있고요. 전자를 얻은 모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얘는 중성이에요. 원자는 중성이죠. 그렇지만 불안해요. 근데 얘가 전자를 잃었어요. 중성에선 벗어났지만 일단 안정해졌다라는 겁니다. 여기서도 중성에서 벗어났지만 안정해졌어요. 그렇지만 안정한 대신에 전하를 띠게 되는 겁니다. 어떤 전하? 네, 얘는 안정된 대신에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됐고 얘는 안정된 대신에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됐어요. 근데 이 여기에 있는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이 인접한 곳에 있었다면 이 둘은 서로 당기는 힘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찰싹하고 달라붙게 되는데 그걸 무슨 결합이다? 이온 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간단하죠? 자, 이온 결합을 정리를 해볼게요.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가 서로 전자를 주고받아서 먼저 이온을 형성한 후에 그들 사이에 정전기적 인력이 작용해서 이온 결합이 형성된다. 이온 결합으로 생성되는 물질을 우리는 이온 결합 물질이라고 하며 결정으로 존재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온 결합 물질은 실제로 존재할 때는 이렇게 한 가지 입자들 한 개씩 이렇게 결합하는 경우는 없고요. 워낙 인력이 강하다 보니까 여러 양이온, 음이온이 3차원적으로 서로를 둘러싸면서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요. 지금 마치 아래쪽에 있는 그림처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온 결합 물질을 분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결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왜냐하면 분자면 독립적이어야 되는데 이렇게 독립적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독립적이지 않다라는 거 같이 체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온결합 물질은 수많은 양이온과 음이온이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기 때문에 개수비를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표현함. 지금 우리가 눈으로 대충 봐도 Na 한 50개, Cl 한 50개 보이면 Na 50, Cl 50 이렇게 쓸 법도 한데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셀 수 없고, 그리고 개수비가 대략적으로 1대1이라는 것은 알지만 얘네들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장 간단한 정수비인 NaCl이라고 표현을 하죠. 사실 이렇게 쓰는 거는 실험식이지만 중학교에서는 그냥 포괄적으로 화학식으로 표현한다라고 합니다. 실온에서는 대부분 고체로 존재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누가요? 이온 결합 물질이. 네, 그리고 이제 복습을 한번 볼 텐데 양이온과 음이온을 이야기할 때, 그러니까 명명할 때 표현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양이온은요, 편했습니다. 왜냐하면 원소 이름에 이온 붙이면 돼요. 나트륨 이온 이런 식으로. 마그네슘 이온 이렇게만 붙이면 됐기 때문에 어렵지 않았어요. 근데 음이온 같은 경우에도 원소 이름에 화이온을 붙인다. 이것만 얘기하면 어렵지 않죠? 예를 들어 F- 플루오린화 이온 이렇게만 붙이면 되는데 어떤 게 문제였어요? 이런 경우 우리 지금 Cl은 염소지 않습니까? 근데 염소면 염소화 이온 처음 들어보는 단어죠. 그래서 이렇게 뒤에 소자가 들어가는 경우는 소를 빼고 화를 붙인다라는 그런 특이한 부분만 체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온결합 물질을 쓸 때는 통상적으로 양이온을 먼저 쓰고요. 그 뒤에 음이온을 써요. 근데 이상하게도 읽을 때는 음이온을 먼저 읽고 양이온의 이름을 읽습니다. 이게 아마 영어라서 영어 그리스어, 네, 그쵸? 우리나라 말이 아니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럼 NaCl이라고 쓰되 읽을 때는 염화 나트륨이라고 읽자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뭐 여기 CaCl2 같은 경우에 앞에서도 봤지만 양이온과 음이온이 만나서 결합을 한 다음에는 얘는 반드시 뭐여야 돼요? 중성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럼 중성이어야 되기 때문에 중성을 잘 맞춰야 되겠죠. Ca를 확인해보면 CaE 플러스가 본 모습이에요. 근데 Cl을 보게 되면 Cl1-가 본 모습입니다. 그럼 이렇게 양이온과 음이온이 주변에 있었는데 Cl-가 CaE+를 찾아왔어요. 야, 우리 같이 결합하자. 그랬더니 CaE+가 지금 결합하려니 손해예요. 왜 손해죠? 자신은 E+지만 Cl-는 1-니까 어차피 결합해봤자 중성을 만족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CaE+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친구 한 명 더 데리고 와봐. 그럼 내가 같이 결합해줄게. 그래서 Cl-가 친구를 한 명 더 불렀어요. 그랬더니 CaE+는 이들과 결합하면 중성이 될 테니까 네,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되고 우리는 그때 CA 하나에 CL이 2개 결합했다고 해서 CaCl2라고 얘기를 합니다. 읽을 때는 뒤에서 앞으로 염화, 칼슘 이렇게 읽는 거예요. 이온화라고 하는 것은 일단 방금처럼 Na+가 되고 Cl-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물에 녹아서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나누어지는 현상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온결합 물질을 물에 녹였을 때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나뉘어지면 그것을 이온화라고 해요. 왜냐면 이온결합 물질은 되게 물에 잘 녹기 때문이죠. 녹았을 때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나누어지면 이온화. 그럼 이온화 과정을 식으로 표현하면 그게 이온화식이겠죠. 나타내는 방법은 자, 바로 예시를 보면서 갈게요. 여기 있는 예시를 보시면 NaCl이 있었습니다. 근데 얘네들을 물에 녹였더니 Na+와 Cl-로 나누어졌어요. 이게 이온화식이에요. 그럼 이온식은 뭐였죠? 이온화식은 이렇게 풀식을 이온화식이라고 한다면 이온식은 이런 게 이온식이에요. 이온식, 그쵸? 그래서 이렇게 각각 이온으로 표현된 식을 이온식이라고 하고요. 이 풀식을 이온화식이라고 한다. 정리해 주세요. 네, 그래서 뭐 나머지들은 확인을 해보시면 되고요. 자주 나오면서 자주 틀리는 문제, 선생님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 라고 했었던 게 산화알루미늄이었습니다.
그럼 산화알루미늄이 왜 양이온과 음이온이 2대 3으로 결합되어 있는지, 이들이 이온화하게 되면 어떤 모습인지를 생각을 해보죠. 자, 지금 AL은 3 플러스가 된다. 이건 암기하셔야 돼요. 이건 누가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산화이온인 O2-는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3 플러스 이온인 알루미늄 이온과 2 마이너스 이온인 산화이온이 결합을 해요. 결합을 해서 중성이 되고 싶어요. 어떻게 결합을 하면 좋을까요? 왜냐면 3과 2는 서로 배수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2와 3의 최소 공배수를 생각을 해줍니다. 2와 3의 최소 공배수가 6이죠. 그럼 6을 생각을 하자라는 거예요. 6으로 맞추자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럼 AL3 플러스가 6 플러스만큼의 전하량을 띠게 하고 O2-가 6-만큼의 전하량을 띠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2개 오면 되겠죠. 얘는 3개 오면 되겠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Al2O3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산화 알루미늄이 Al2O3가 되는 과정, 그리고 그들이 2대 3을 이룰 수밖에 없는 과정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뭐다? 화합물을 이루면 얘는 반드시 중성이어야 한다 라는 것만 기억하면 어떻게든 맞춰낼 수 있습니다. 자, 이온은, 물에 녹아있는 이 이온은 전류를 잘 흐르게 해요. 그래서 고체 상태에서는 전류가 흐르지 않죠. 흐르지 않지만 수용액이 되면, 물에 녹게 되면, 수용액이 물에 녹아라는 뜻입니다. 물에 녹았을 때 이온화되면서 전류가 흐르게 하는데 모든 것이 전해질은 아니죠. 앞서서 봤던 그 앙금 같은 녀석들은 전해질이 될 수 없어요. 물에 안 녹았으니까. 그래서 물에 녹아서 전류를 잘 흐르게 하는 이온결합 물질이라든지 아니면 산이나 염기성 물질 같은 경우는 전해질입니다. 그럼 비전해질은 뭐냐면 반대겠죠. 물에 녹아도 전류가 흐르지 않는 것 비전해질. 뭐 확인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전해질 용액인 이온결합 물질이 물에 녹았을 때 어떤 방법으로 전류를 흘리는지 살펴볼게요. 자, 지금 이 고체는요. 고체 염화나트륨은 전류가 안 흘러요. 전기 전도성이 없습니다. 이유는 양이온, 음이온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이들이 너무 단단하게 결합을 하고 있고 3차원적으로 단단한 결합을 하고 있어서 움직임이 없는 거예요. 그럼 움직임이 없다란 얘기는 전하 운반자가 없다란 얘기예요. 그런데 이 염화나트륨을 물에 녹이죠. 그랬더니 어때요? 물에 둘러싸여요. 선생님이 지난번에 물에 둘러싸이는 현상에 대해서 수업 중에는 얘기한 것 같은데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물에 Na 플러스가 딱 들어오면요. 누가 좋아한다 했어요? 물은 극성을 띠고 있으니까 물 중에서 비공유 전자쌍이 있는 산소들이 이렇게 나트륨 이온 속 주변에 이렇게 달라붙어요. 그럼 수소는 어떻게 하고 있다고 했어요? 수소는 삐진 상태로 그냥 물 분자 근처에 이렇게 뒷짐을 지고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요. 자, 한편 누구죠? Cl-는 어떤 모습이냐? Cl-가 물에 딱 녹아 있는 모습을 표현을 해보게 되면 누가 취향이겠어요? 그쵸? 수소가 취향이겠죠. 수소는 양성자 하나가 그냥 드러나 있는 상태니까 이렇게 Cl- 근처에 수소들이 가고요. 물이 어디 가는 건 아니고 수소 뒤에 뒷짐을 지고 삐진 상태로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각자의 취향에 맞게끔 물 분자들이 둘러싸여. 그럼 이런 현상을 무슨 현상이다? 수화 현상이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이온결합 물질이 물에 잘 녹는다는 얘기는 수화 현상이 일어난다는 얘기고, 수화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요. 이 물 분자가 좀 비율을 적합한지 모르겠지만 튜브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 수영장에 갔을 때 수영을 잘 못하면 튜브를 타고 있으면 어떻게든 물에 떠 있을 수 있죠. 그럼 물에 떠 있을 수 있으면 내가 팔로 이렇게 헤엄을 치거나 다리를 이렇게 움직이거나 해서 물속까지는 아니더라도 물 위에서 떠다닐 수 있어요. 그런 형태가 지금 Na 플러스와 Cl-더라는 겁니다. 그럼 얘네가 움직일 수 있으니까 전류의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자, 그럼 원래 그림을 한번 볼까요? 물에 녹았습니다. 전류를 흘려줬어요. 전류를 흘려줬더니 물 분자가 튜브가 되어서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염화이온은 플러스 극쪽으로 이동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전하를 띠는 나트륨 이온은 마이너스 극쪽으로 이동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교재에 어떻게 써 있습니까? Na 플러스는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할 수 있다. Cl-는 플러스 극으로 이동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전류가 흐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극 사이에 이 전자의 움직임을 만들어줄 수 있으면 전류가 흐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온의 전하 확인 실험이라고 하는 탐구인데 이 탐구는 워낙 중요하고 이 단원이 시험 범위일 때는 안 나오는 학교가 없을 거기 때문에 잘 알아두시면 되는데 어려운 또 내용도 없습니다. 그럼 이 이온의 전하 확인 실험하기 전에 우리가 앞서서 암기를 명확하게 해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구리 있죠. 구리가 물에 녹아서 이온 상태일 때 무슨 색인지 아세요? 책마다 좀 다른데 푸른색, 파란색 이렇게 얘기하는데 잠시만요. 여기 교재에서는 파란색이라고 표현하고 있군요. 네, 구리 이온은 파란색입니다. 물에 녹아서 파란색을 띈다라는 거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과망간이즈산 이온이라는 게 있어요. 이름이 참 기괴하죠. MnO4- 하는 과망간이즈산 이온이 있는데 이 분은요 물에 녹았을 때 보라색을 띈대요. 그래서 이 네, 보라색을 띈대요. 이 두 가지는 좀 암기를 해주셔야 문제 풀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탐구 목표는요. 이온의 이동을 통해서 이온이 전하를 띠고 있음을 안다. 이 이온이 이동을 하는 과정 중에 전류가 흐른다라는 것을 확인하자라는 실험입니다. 페트리 접시에 질산칼륨 수용액을 넣은 다음에 전원장치를 연결한다. 그리고 중앙에 황산고리 수용액을 떨어뜨린 후에 변화를 관찰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실험이네요. 1, 2를 반복하는데 과망간이즈산 칼륨 수용액을 이용해서 1, 2를 반복을 한다. 자, 그림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전원장치에 각각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을 연결해 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질산칼륨 수용액이 녹아 있어요. 근데 질산칼륨 수용액은 물에 녹아서 K+와 NO3- 나누어집니다. 그럼 우리 먼저 예측해 볼까요? 선생님 생각에는 얜 양이온이잖아요. 마이너스 극으로 갈 것 같은데? 얘는 음이온이잖아요. 눈에 보이진 않아도 플러스 극으로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다가 황산고리 수용액을 떨어뜨렸대요. 황산고리는 Cu2+하고 SO4 2-로 나뉘지 않습니까? 선생님 예측에는요. 여기 있는 양이온은 마이너스 극으로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있는 음이온은 플러스 극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예측이 듭니다. 정말 그렇게 이동을 할 건지 확인하기 전에 또 과망간이즈산 칼륨도 이야기 안 해볼 수 없죠. 과망간이즈산 칼륨은요. 이온화했을 때 K+ 더하기 MnO4- 로 나누어지거든요. 그럼 K+는 어느 극으로 가겠어요? 마이너스 극으로, MnO4- 플러스 극으로 가지 않을까. 왜냐면 각각 전하에 어떤 전하를 띄느냐에 따라서 어떤 극으로 이동할지는 정전기적 인력이 벌써 결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자료 해석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정말이네요. 지금 음이온이라고 생각되는 애들은 다 플러스 극으로 오고 있고요. 양이온이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다 마이너스 극으로 오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특히 확인을 해볼 게 있어요. 이 실험을 할 때 왜 과망간이즈산 이온과 구리 이온을 참여시켰는지를 생각을 해볼까요? 무색이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럼 실험을 했을 때 누구 때문에 이 전류가 흘렀는지를 명확하게 해석하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색을 띠고 있는 구리 이온과 과망간이즈산 이온을 섞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실험 결과를 보니까 황산구리 속의 파란색 성분은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했는데 얘는 누굴까? 네, Cu2+더라는 겁니다. 과망간이즈산 칼륨의 보라색 성분이 플러스 극으로 이동을 했는데 얘는 누굴까? 플러스 극으로 이동했으니까 음이온이겠죠? 그래서 과망간이즈산 이온이었구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게 문제가 출제되면 마이너스 극으로 눈에 보이진 않아도 누가 다 올 건데 그 다음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과 눈에 보이는 것 그런 거 상관없이 플러스 극으로 어떤 이온들이 이동할 건데 이렇게 질문을 하거든요.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돼요. 여기는 왜 칼륨 이온 하나밖에 없냐면 중복돼서 그래요. 칼륨 써줄 필요가 없죠. 종류니까. 따라서 결론을 도출해 보면 이온이 들어있는 수용액에 전류를 흘려주면 양 이온은 마이너스 극으로, 이온은 플러스 극으로 이동한다. 이온은 전하를 띈다라는 겁니다. 네, 이온결합 물질의 성질은요. 대체적으로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높아요. 이유는
인력이 강해서. 인력이 강하다는 얘기는 입자와 입자,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의 정전기적 인력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이들이 잘 결합을 끊지 않습니다. 우리가 녹는다라는 거는 뭐예요? 녹는다. 고체가 액체가 된다. 그럼 끓는다라고 하는 게 뭘까요? 끓는다. 액체가 기체가 된다. 그러면 고체는 입자끼리 간격이 이렇게 오밀조밀하고요. 그 다음에 액체는 비교적 거리가 떨어져 있고요. 기체는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럼 고에서 액에서 기로 가는 게 힘들다란 얘기는요. 좀처럼 결합을 끊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결합을 끊기 힘들까요? 인력이 강해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정전기적 인력의 식까지는 우리가 지금 파악할 필요는 없고 그냥 단지 두 입자 사이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전하량의 크기에 곱에 비례하는구나 뭐 그런 게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온의 전하량이 클수록 결합력이 강한 이유는 우리 위에 식을 보면 하지 말자고 해놓고 선생님 설명하고 있네요. Q1이 뭐냐면은 전하량이거든요. 그럼 전하량은 어떻게 결정되냐면 예를 들어서 Na 플러스 같은 경우는요. 전하량이 1이에요. 근데 Mg2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전하량이 2예요. 누가 더 커요? Mg2 플러스가 크죠? 그래서 전하량이 클수록 결합력이 강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온의 크기가 작을수록 결합력이 강하다라고 하는데 이건 또 우리가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배우는 걸로 하고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정전기적 인력이 강해서 녹는 점, 끓는 점이 높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NaCl의 녹는 점이 802도예요. 그럼 NaCl이 뭐예요? 소금이죠. 그럼 소금을 녹이기 위해서 802도나 필요하니까 우리 집에서는 소금이 녹는 것을 잘 확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물에 대한 용해성은 좋다고 했었죠. 이온 결합 물질은 대부분 물에 잘 녹아요. 대부분이라고 한 이유는 앙금도 있으니까. 앙금은 안 되죠. 물에 녹으면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이온화돼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누구 덕분이에요? 물 때문이죠. 물에 의해 둘러싸여요. 그래서 잘 이동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물에 둘러싸이는 현상을 수화 현상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확인하면 더 잘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앙금은 물에 녹지 않는다. 자, 전기전도성도 좋다는 거 벌써 다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용액에서 전기전도성만 지금 확인을 한 상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온결합 물질이 고체 상태에 있을 때와 액체 상태 혹은 수용액 상태에 있을 때 어떤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체 상태일 때는 전기전도성 없어요. 액체 상태, 수용액 상태일 때는 전기전도성 있어요. 이유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냐 없냐의 유무가 전기전도성을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전하 운반자 역할을 할 수 있냐 없냐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염화나트륨 고체는요. 얘네가 단단하게 결합하고 있어서 이동을 못하니 전기전도성이 있을 리가 없겠죠. 근데 물에 녹이면 물에서 수화 현상이 일어나서 물 분자를 타고 어디든지 둥둥둥둥 떠다닐 수 있으니까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액체 상태일 때는 우리가 선생님이 아까 전에 소금은 가열해서 녹는 점이 워낙 높다 보니까 액체가 되기가 힘들다고 했는데 뭐 그 온도를 그 조건을 주어지게 되면 액체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럼 액체가 되게 되면 지금 여기 물에 녹은 그림하고는 좀 다르지만 얘네가 Na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로 녹아서 이동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이동을 할 수 있으면 전류가 흐른다라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전기전도성은 정리하면 고체일 때는 흐르지 않는다. 액체 또는 수용액 상태일 때는 전기전도성을 갖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결정의 변형이라는 내용인데요. 이온결합 물질은 방금 엄청 단단하다고 계속 강조를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외부에서 이렇게 물리적인 힘을 가하게 되면 쉽게 쪼개지거나 부서져요. 우리가 소금을 좀 생각을 해보면 소금 덩어리를 가지고 있을 때 내가 망치로 쳤을 때 안 깨질까요? 바로 깨지겠죠. 그럼 얘네는 왜 이렇게 잘 깨지나? 조금 억지로 좀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긴 한데 일단은 뭐라고 해석하고 있냐면요. 이렇게 망치로 쳐요. 그러면
한층 밀려나게 되면요. 얘네가 이쪽 결합면이라고 하면은 한 층이 탁 밀려나게 되면 반발력, 반발력, 반발력. 그죠? 청력이 작용하니까 쉽게 쪼개어진다라고 하는데, 네, 선생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을 할 수밖에 없지만 이런 의문을 가져봤어요. 만약에 그럼 망치를 엄청 세게 쳐서 두 층 쪼개게 되면 얘네들은 다시 인력일 텐데 그건 어떻게 설명하지? 네, 그런 부분까지는 모르겠고 어쨌든 결정이 변형될 때 이온층이 밀리면서 반발력 때문에 얘네가 잘 깨지거나 쪼개진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우리 주변의 이온결합 물질에는 뭐가 있는지 확인해 보니까 염화나트륨 잘 아시죠? 그럼 이게 이온결합 물질이냐 아니냐는 어떻게 구분하시면 되냐면 구분해 보세요. 얘 금속이죠. 얘 비금속이죠. 자, 그럼 또 볼까요? 금속, 비금속. 끊었을 때 금속, 비금속. 끊어서 금속, 비금속. 끊어서 금속, 비금속. 금속, 비금속. 금속과 비금속의 결합이 이온 결합 물질이고 소금, 네, NaCl, 그리고 수산나트륨이 비누의 주성분, 그리고 탄산칼슘은 계란 껍질, 조개 껍질, 산호초, 뭐 치석, 그리고 관석 이런 것들 모두 탄산칼슘 성분입니다. 그다음에 제산제는 위에 위액이 너무 많이 분비되거나 해서 속이 쓰릴 때 먹는 네, 염기성 물질입니다. 수산화 마그네슘이 제산제의 주성분이고요. 염화칼슘은 선생님이 앞서서 네, 눈이 많이 왔을 때 제설제로 쓰인다고 했었죠. 그리고 습기 제거제 같은 데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탄산수소 나트륨은 예전에 달고나 만들 때 넣었던 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